논리상 국가 책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고 이제 국제 형사법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개인이에요, 개인.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국가 책임 유사하게 뭐 전반적 통제랄지 이런 개념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판결문에서 판결문에서 일부 발췌한 건데요. 이 사안은 이제 2007년도 ICJ 사안이에요. 우리 이제 유고 국제 형사재판소 사례는 우리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설명한 그래서 the state 이것이 아까 미 합중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형사 피고인하고 유고연방 유고연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 2007년도 이 사례는 그러니까 이제 대량 학살 범죄 행위 협약 위반 관련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사건입니다. 볼까요? It must next be noted that the overall control test as the major drawback of broadening the scope of state responsibility well beyond the fundamental principle governing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그래서 overall control, 전반적 통제의 테스트. 테스트 하면은 이제 법률가들, 영국의 법률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전반적 통제 기준, 전반적 통제가 인정이 되면은 그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보기에 이 기준은 has the major drawback, 중대한 결함이 있다. drawback라는 결함입니다. 국가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한다. 만약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면 아까 콘트라반고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즉 국가의 국제 책임을 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기준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벗어나서 국가 책임을 과도하게 넓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State is responsible only for its own conduct. 국가는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미합중국 정부가 예컨대 어느 정도 콘트라방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에 가담했느냐 할지, 또 이 사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이니까요. 지금 헤르체고비나가 라는 나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 전반적 통제라는 기준이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 반란단체 행위, 우리 407페이지입니다만, 반란단체 행위는 이제 국제법상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 책임 관련해서는 반란단체 행위로 국가가 전복되고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제법상 그 국가 행위로 간주됩니다. 반란단체가 기존의 정부를 대체하는 경우 반란단체 조직은 새로운 통치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전 정부와 어떤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란단체 행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국제법상 이게 법 형식적으로 국가가 아니니까 절대 적으로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계속성으로 인해서 그 내전 과정에서 어떤 피해자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법 주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제법 주체를 인정해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란단체에 관련한 10조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국가행위로 추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행위는 국가행위가 아니에요. Act of State, 국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책임법상 국가행위가 될 수 없고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후에 그게 추인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명시적 추인이 아니고 또 묵시적으로도 추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10조는 반란단체행위고요. 그 국가책임법 제11조는 국가에 의해서 자신행위로 승인 채택된 행위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단체행위는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반란단체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 행위로 간주된다. 이렇게 됐고, 국가에 자신의 행위로 승인 채택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될 수 없는 행위도 국가가 문제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 이 같은 범인에 의해서는 국제법상 그 국가 행위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국가의 추인을 통해서 국가행위로의 추인을 통해서 국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이제 1980년도 이란 회교혁명 관련한 사례입니다. 보면은 the approval given to these facts by the Ayatollah Khomeini, 호메이니죠. K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 K자가 이게 누구입니까? KKK단도 있지만은, 이런 묵은 것도 쓰기도 합니다. 호메이니하고 and other organs of the Iranian state. 이란 정부의 다른 기관들에 의해서 여러 폭거들, 난동들, 대사관 점거 이런 행위들에 부여된 어프로브 승인 and the decision to perpetrate them 그리고 영원히 점거해도 좋다 이런 결정들 이런 건 translated continuing occupation of the embassy 지금 계속되는 대사관 점거 행위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고 이러한 어프로벌 승인들이 지금 폭도들이 계속 대사관을 점거하는데 원조를 주는 것이다. 그런 행위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인가요? 이 대사관 대학생이 침입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이 대사관 침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법을 공부하니까 이런 국제법상 공관위 보호랄지 비엔날법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nd detention of the hostages in the acts of the state 그리고 그 인질들을 계속 구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the militants authors of the invasion and jailers of the hostages 침입을 기획하고 군인을 보내고 인질들을 감금하는 자들은 had now become agents of the Iranian state.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란 어프로벌 승인을 주고 뭐 이러니까 결국 이란 정부의 행위, 이란 정부의 공무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for whose act the state itself wa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국가는 국제적으로 책임있다. 이란 정도가 지금. 호메이니는 이게 뭐 사인인데요. 국가 해결 지도자니까 국가의 분실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방 법칙에 따라 이해해야 할지 국무는 아니잖아요. 국가는 아닙니다. 해결 지도자는 그 국제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지 어쨌거나 이게 지금 이란 정부 호메이니의 영향력 아닌 이란 정부가 또 그 승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위법행위의 실행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에 관련한 16조, 또 국제위법행위 실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에 관한 17조, 타국에 대한 강제 18조 조항들이 있습니다. 타국의 위법행위에 관여한 나라들, 자 16조에 보면은 한 국가가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원조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고요. 원조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가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원조가 그러한 위법행위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해당 행위는 원조국이 했더라도 위법한 행위인 경우, 그랬을 때 원조국은 그에 대한 국제 책임을 진다.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제위법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행동하였을까. 그 행위는 그 국가가 행하였어도 국제법상 위법할까. 이것을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그 국제위법행위 실행을 원조 또는 지원한 국가는 국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국제위법행위 실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한 경우에 어떠냐. 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국이 국제위법행위를 실행하도록 그 국가를 감독하고 통제했다. Direct and control. 감독하고 통제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국제 책임을 진다. 첫째, 그 국가가 국제위법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행동하였을까. 그리고 그 행위는 그 국가가 행하였어도 국제법상 위법할까. 제18조, 타국에 대한 강제를 행한 국가는 국가책임법상 어떤 책임을 집니다. 타국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도록 강제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국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실행하도록 강제한 경우입니다. 강제가 없었다면 그 행위는 피강제국 국제위법행위일 것. 그리고 강제국은 그 행위 사정을 알고 그같이 행동하였을까.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타국에 대한 강제를 행한 국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사인의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책임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를 쓰이는데요. 자, 일반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는 자국 국민의 위법행위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방지하지 못했거나 위법행위가 벌어진 이후 책임자를 정당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나요. 자신의 부자기가 국제규범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인행위에 관해서는 사용자 책임 법리 비슷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요건이 국제 의무의 위반입니다.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이 있어야겠습니다. 국제의무는 조약, 관습국제법, 국제법 질서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의 일반 원칙, 때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통하여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의무 위반 관련해서 입법적 행위하고 우리 집행적 행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 행위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공무원은 걸어다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이런 공적 질서에 있어서는 이게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가가 행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적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국제법 제1원칙, 영역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제의무 위반하는 입법행위나 집행행위 이런 행위들은 국제법 위반이 되지만, 특히 영역주의적 관점에서 집행 행위, 집행관할권 문제가 더 첨예하게 등장합니다. 국제법 위반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것만으로 바로 국제의무 위반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그것이 집행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되면 더더욱 국제의무 위반, 국가 책임을 추구하기가 명백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꼭 손해 발생 없이도 집행관할권 행사만으로 국제의무 위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2조의 국제의무 위반의 존재 관련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행위가 국제의무에 요구되는 바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의 연원이나 성격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이 강행규범 위반이든 조약 위반이든 그 의무의 연원이나 성격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13조에 보면은 국가에게 구속력 있는 국제 의무라고 해서 행위 발생 시 국가가 당해 의무에 구속되고 있지 않다면 국가 행위는 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위 발생 시, 이 시기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행위 발생 시가 언제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 의무 위반, 예컨대 공해 방지 의무와 같이 어떤 환경 관련한 예방 의무 위반 같은 건 지속적 위법 행위의 일종이 되겠고요. 예컨대 국가가 고문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계속적 의무랄지 지속적 위반 행위라기보다는 그 행위, 고문 행위 자체로 그 행위 시에 그 불법 행위는 종료하고요. 그 고문의 후유증이 몇 년도 있다거나 그건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발생 시 국가가 당해 의무에 구속되고 있지 않느냐,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그 행위 이게 지속적 위법 행위냐, 그러니까 계속적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위반이냐, 한 번의 행위로 위법 행위가 종료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국가는 이 구속력 있는 국제 의무를 위반해야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것이죠. 제14조는 이제 국제 의무 위반 시기 관련한 것인데, 이게 지속적 성격, 계속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확장될 수 있다 것입니다. 지속적 성격을 갖지 아니한 국가행위에 의한 국제 의무 위반은 합니다. 그 효과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수행된 시점에 성립된다. 그 행위 시점에 바로 종료하고요. 고문 행위가 있었다, 그럼 그 행위 시점에 종료하고, 그 후유증이랄지 이런 것은 국제 의무를 위반한 시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2항에 보면 지속적 성격을 갖는 국가행위와 국제 의무 위반은
그 행위가 지속되어 국제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전 기간 동안 계속된다. 계속적 의무, 그에 대한 위반의 경우를 뵙겠습니다. 사망의 부분, 국가가 일정한 사건을 예방해야 할 국제 의무 위반은 사건 발생 시 성립하며 그 사건이 지속되어 국제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전 기간 동안 계속된다. 국가 행위 중에는 이렇게 뭘 예방하고 뭘 보호하고 뭐 이런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의무, 그런 성격의 국제 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망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의무 위반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책임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우리 민사 불법행위법 그리고 형사 책임 관련한 형법 공부하실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공부하시죠. 이제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은 민사 배상 책임이 형사 책임이 멸각되겠습니다. 근데 국제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국이 손해배상 손해보상 의무를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할지라도 국가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 위반을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제노사이드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국제법상 국가책임 관련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동의, 자위, 이거는 이제 셀프 디펜스입니다. 자위권, 국가에는 이제 자위권이 있죠. 조난, 긴급피난, 고의 과실 또는 손해 발생,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위법성 조각 사유라기보다는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 4개 정도 있고요. 국제법상 이 고의 과실 또는 손해 발생이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의는 타국 행위에 대한 국가의 유효한 동의해야 되고요. 그러한 경우는 그 동의 범위 내에서 행위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위는 유엔 헌장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자위 조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1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위권 행사는 특히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제법에서는 무력 행사는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현대국제법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위권 행사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자위권 행사 관련해서 지금 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는 이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비상시에도 적용을 정지시킬 수 없는 그런 조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인권의 핵심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에서 행사 과정에도 이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대응 조치 여기 제가 빠뜨렸네요. 대응 조치, 불가항력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조치라는 것은 타국 위법 행위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고요. 카운터 메저, 원어로는 이제 카운터 메저라고 하는데 이 대응 조치는 그 자체만 보면 위법한데 앞선 타국의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범위 내에서 비무력적 대응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서 그러한 근거에서 인정되는 것이고요. 대응 조치 행사가 정당하다 해도 그것은 법이 요구하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 행위는 작은데 과도한 어떤 대응 조치랄지 이런 건 안 됩니다. 비례 원칙은 우리 이제 법률가들이 항상 어느
법 관련해서 신문하더라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각각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불가항력, 이 유곡성 조각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무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행위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제23조에 적용됐고요. 이 불가항력 관련해서 설레인데요. 레인보우 워리어 필. 그래서 프랑스와 뉴질랜드 간의 사례입니다. 1990년 사례인데 이 사실 이 국제법 관련 쟁송에 있어서 불가항력을 주장해서 면책된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이 재판부 설실 보면은 이거 알 수 있어요. New Zealand is right in asserting that the excuse of force majeure is not of relevance. 이 force majeure는 이제 불가항력이죠. 이 뉴질랜드는 이 불가항력이 지금 현 사건의 때 다툼 쟁점 사항이 아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Because the test of its applicability is of absolute and material impossibility. 불가항력 기준이 뭐냐? 테스트. 이걸 적용할 기준은 절대적이고 실질적인 불가능해야 된다. And because a circumstance rendering performance more difficult or burdensome does not constitute the case of force majeure. 그러니까 합의의 이행을 좀 어렵게 한다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한다거나 사법에서도 그렇죠. 민법상 무슨 계약을 국가가 합의를 할 때 그 사정이 좀 변경해서 이행이 좀 어렵게 되는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모두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어떤 법적 안정성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 주장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인정이 된다. 23조의 이 불가항력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불가항력, 즉 상황에서는 의무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에 기인한 경우라면 국제기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국가의 위법성이 조합된다. force majeure, unforeseen event, 예측할 수 없는 irresistible force, 저항할 수 없는 힘. 23조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째, 불가항력 상황이 이를 원용하는 국가의 행위에서만 기인하거나 불가항력 자체를 만들어낸 그런 나라라면은 이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겠죠.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된 행위에서 기인합니다. 또는 국가가 그 같은 상황 발생의 위험을 수용합니다. 이게 불가항력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